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창조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성은 모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화예술계는 물론 교육에서도 창조적인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새롭고 획기적인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기업에서까지 인재를 뽑는 중요한 기준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이라는 책을 통해 저자는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책 쓰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책 쓰기는 내면과의 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앙금이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이 힐링이 되어 인간 본연의 창조성이 폭발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일반인에게 책 쓰기는 매우 벅차고 막막하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저자는 책 쓰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책 쓰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인생의 경험과 책을 쓰기 위한 내공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핸드폰의 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고를 간략히 메모해야 한다. 그 후에 이를 컴퓨터의 클라우딩 기반의 프로그램인 에버노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는다. 메모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만 본다고 글이 써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수 있기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평상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서 책 쓰기의 기본 능력을 키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책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고전 서적 또한 방대하게 많은데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어야 하는 걸까요? 효율적으로 책을 선택해서 읽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많은 고전은 다 읽어야 하나? 노, 공유 경제를 적용하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수많은 고전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유한한 인간의 수명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만은 않다. 고전이라는 것도 문학의 경우는 다르나 비문학 장르의 책들은 비록 고전이라도 그 전에 책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느덧 출간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유기체 철학을 구축하기 위한 화이트헤드의 필생의 역작이다. 내용으로는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선배 철학자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선배 철학자들의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고전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유한하다. 적절한 책 읽기를 통해 고전도 읽고 최신 책들도 더불어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게 힘든 사람에게 책 쓰기는 더욱 먼 곳의 이야기일 텐데요. 저자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쓰기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거나 글을 쓰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면 전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출판사에서 편집해 책으로 낼 수 있다. 전문 작가들도 인터뷰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을 내는 것이 현재 추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스스로 책을 쓰는 것보다는 대화라는 것을 통하면 본인 스스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도출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 책을 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도 몇 권의 인터뷰집을 보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책을 쓸 기본기를 다졌다면 책을 쓸 주제와 분야를 정해야겠죠. 책을 쓸 주제와 분야는 어떻게 정할까요? 분야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열거하는 것조차 버겁다. 일단 관심 분야라 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가장 흥미있는 분야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다. 재미는 가장 깊이 그 분야에 대해 파고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관심 분야와 기존 관심 분야를 섞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책 쓰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깊은 사색과 관심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원고의 작성이 끝났다면 책을 내기 위해 출판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출판 의뢰는 어렵고 막막할 수 있는데요. 필력을 인정받아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는 방법 외에 저자는 다양한 출판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고 초안 작성과 그것의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이제는 출판을 의뢰해야 한다. 출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저렴하게 자비로 출판하기. 원고만 있다면 대략 150만 원 정도로 100부 정도를 소량 출판하여 온라인 서점에 유통시킬 수 있다. 도서 뒤에 있는 ISBN 코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까지 이루어진다. 교정 작업과 디자인 작업도 해준다. 공짜로 출판하기. 주문형 출판이라는 POD 서비스를 이용한다. POD라는 주문형 출판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자신의 원고와 표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POD 서비스는 공짜로 자신의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창조성의 저자 이서민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요. 요즘 창조성이 난립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을 보면요. 이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책을 써보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네, 네. 책을 써보는 거다. 책 쓰는 게 어떻게 창조성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지 네, 네. 잘 모르겠거든요. 좀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책을 쓴다는 거는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개처럼 창조성이 숨어져 있죠. 하지만 책을 씀으로써, 하다못해 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그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조화되다 보면은 그 안개 속에 있던 창조성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순간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모두 안에는 그렇죠. 창조성이 들어있는데 네.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발휘를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창조성 안에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비법들 담아놓으신 걸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쓰기를 위한 동력으로요. 네. 철학과 과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철학과 과학의 사조들을 좀 정리를 해두셨어요. 네, 네.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네. 일반인들한테는 철학과 과학 가까운 학문은 아니거든요. 왜 철학과 과학이 이 창조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요소인가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삶에 있어서 현대 삶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큰 기둥 아래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즉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건 동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이라는 동전의 양면, 양 기둥, 그거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기본기를 익혀두는 게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쓰기의 첫걸음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요즘엔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자신의 이제 블로그 만드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네. 블로그에 자신의 읽은 책 내용을 계속적으로 리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적어도 1년, 2년 쌓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축적물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요즘에는 전자책 형태로도 이렇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 아니면 돈을 산정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일단은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쓴 리뷰를 모아서 그거를 전자책으로 내보는 것도 하나의 책 쓰기 위한 쉬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을 네.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이거를 또 비판하는 내용을 곁들여서 계속해서 리뷰를 쓰는 것을 쭉 습관화시키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나만의 책을 쓸 수 있는 경지에 오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책과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책과 아닌 책이 이제 구별이 되는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단계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좋은 책을 제대로 정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책을 읽어봐야지 자신에게 맞는 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책을 읽고 리뷰 쓰고 이런 방법을 프로세스를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한두 권, 두세 권 정도만 제대로 읽어도 책을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창조성이 머릿속에서 가득 차서 내가 표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네. 지경에 이른다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책을 쓸 때 어떤 분야를 써야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분야를 파고들어서 네. 또 집중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써야 될 텐데요. 자, 책 쓸 분야 어떻게 처음 정하셨나요? 어떻게 정하는 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책의 분야가 있어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소설, 시. 어떤 분야를 혹시 사회자님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이 소설 쪽에 정말 순수 문학 쪽을 좀 좋아합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처음 쓰기에는 어려운 장르죠. 저도 소설을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데요. 소설이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면 소설을 되게 방대하잖아요. 네. 뭐 예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소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파는데도 사실은 힘이 붙일 정도로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설을 많이 읽고 소설 중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언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쪽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자신의 지식의 외연도 넓어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분야까지 그렇죠. 펼쳐질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은 처음에 쓰신 분야가 어떤 책이었나요? 저는 시집이었습니다. 시집이요. 네. 그럼 시를 처음에 좋아해서 그 분야를 많이 읽고 또 쓰셨던 건가요? 네. 돌이켜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시 명작선이라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수백 권의 한국 이제 전통 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근현대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 있었는데 되게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숨어 있다가 책을 쓰려고 보니 시집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량이 맞춰지고 그거에 따라서 시집을 완성하게 됐고 때마침 그때가 2010년 11년경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네네.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이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무료로 출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는 차에 저의 시집을 거기에 올리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책 쓰기, 책 읽기, 경험 네. 이런 게 창조성을 일깨워주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책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순위를 매기자면은 책 읽는 것보다는 사회 경험하는 게 더 미치는 영향이 크죠. 하지만 가성비라고 하나요? 가격 대 성능비를 따졌을 때 해외 여행을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독서를 통한 경험은 짧은 시간과 적당한 금액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신다면 여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사실 책보다는 더 진짜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욕심이 생기네요. 이 네. 창조성을 기른다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쓰라라는 이야기도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렵지 않다, 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이런 자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 자신이 작가가 되고 자신의 책이 출판된다는 거,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는데요. 오늘 이서민 씨와의 이야기 들으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책 쓰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창조적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요, 여러분도 책을 써보는 것,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과학수사. 이 과학수사를 담은 드라마도 참 많은데요. 조선시대의 과학수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조선시대의 과학수사와 또 재판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부터 우리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지구과학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신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조선시대의 한 여인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수사관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땅속에 묻힌 시신을 꺼내 상처의 흔적 유무를 찾기 위해 파와 식초를 섞은 액체를 만들어 바르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수사관들은 주변인들의 증언과 시신을 검사하는 초검, 복검을 시행하여 상처 부위와 몸에 남은 흔적을 찾아 사인을 밝히고 범인을 찾아냈다는데요. 이렇듯 이 책은 체계적인 조선의 범죄 수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재밌어서 밤새 읽는 지구과학 이야기. 아틀란티스의 전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풍요롭고 발달된 섬 아틀란티스가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인데요. 아틀란티스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대한 섬은 한순간에 가라앉을 수 없고 판 구조론에 의해서 과거의 대륙들은 하나의 거대한 판계였기 때문에 아틀란티스 섬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소에 궁금했던 지구과학 분야의 주제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 재밌어서 밤새 읽는 지구과학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뉴욕타임스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책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입니다. 이 책은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온 소설가에게 진행자가 양성애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주제는 정치였기 때문에 소설가는 양성애에 대해 답하기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했죠. 몇 년 후 진행자는 그 소설가와의 인터뷰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바로 소설가가 양성애에 대한 이야기만을 고집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는 진행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기만을 한 건데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책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인 가웨시마 류타 교수는요, 창조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죠. 근데 책을 읽게 되면 이 뇌의 지적 영역을 담당하는 곳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상상력이 탄생한다는 거죠. 사실 창조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인 이 독서와 책 쓰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서 자신의 창조성,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보는 거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